미국은 아시는 것처럼 단연 소비 중심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GDP에서 차지하는 소비 비중이 약 한 67%이기 때문인데요. 근데 소비도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로 나눌 수 있어요. 네. 먼저 소비 데이터의 소프트 데이터는 미국은 소비가 중요하니까 이것마저도 두 개입니다. 하나는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있고 하나는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있어요. 둘 다 똑같은 소비자 심리지수이지만 서베이 자체의 그 질문의 형태가 좀 다릅니다. 미시건대는 얼마나 소비 지출을 많이 할 거냐, 즉 소비 지출 쪽에 포커스, 집중해서 물어보고요. 컨퍼런스 보드는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물어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고용시장이 지금과처럼 글로벌 경기 아니면 미국 경기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높은 가운데 유독 고용시장만 좋다라고 한다면 이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랑 컨퍼런스 보드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물어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책을 안 보거나 이 두 지표의 차이성을 모르면 이거 이상한데 똑같은 소비 지표인데 하나는 좋고 하나는 안 좋고 도대체 왜 그러지? 아니면 두 지표를 어떻게 봐야 되지? 좀 헛갈릴 수 있는데 그런 미세한 차이점을 제대로 알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미국 경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정확히 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그런 게 책에 실려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책에 지금 실려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의 이제 고용 지표이죠. 고용이 사실 지난해만큼 덜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미국의 금리 인상을 더불어서 미국의 중앙은행이 연준이 이중 책무라 그래서 듀얼 먼데이트 고용과 물가 안정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최대 고용을 바라볼 때 이 고용 지표를 보기 때문에 어떤 고용 지표를 봐야 되느냐가 좀 중요한데요. 먼저 고용 지표 중에서도 맨 앞단에서 나오는 고용 지표가 있어요. 그게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주간 단위 신규 실업 청구 건수니까 한 달 기준으로 보면 4번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 4번이 다 중요하지 않아요. 극히 여기서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캘린더 기준으로 12일이 들어간 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12일이 뭐냐면 보통 노동통계국에서 고용지표를 발표해요. 그게 어떤 고용지표냐면 뉴스플로우 상에서 나오는 실업률은 얼마고 신규 고용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고용지표입니다. 그 노동통계국에서 고용 조사를 할 때 한 달 내내 하는 게 아니고요. 딱 그 12일이 걸쳐진 그 주에 해요. 따라서 그 주에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는 다음 달 있을 고용지표를 정확히 트래킹하는 조사 기간이 똑같기 때문에 따라서 매주 나오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보다 유독 겹치는 조사 기간이 겹치는 그 12일을 전후로 해서 일주일간 조사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것들도 고용지표는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후행지표를 얼마나 좀 더 빨리 정보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은 투자 판단에 매우 중요한 트리거가 되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 FOMC의 그 금리 인상과 인하의 어쨌든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인플레와 고용지표이기 때문에 이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매주 나오는 것보다 특히 그 주에 발표되는 12일 전후로 발표되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를 보면 좋다. 이런 것들도 사실 책에는 좀 나와 있습니다. 이런 거 처음 알았습니다. 엄청 디테일하게 좀 지표에 디테일하죠. 대해서 다루셨네요. 네. 저 교과서 같은 책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좀 이제 투자 기본서라서 좀 뻑뻑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중간중간에 좀 재밌게 다뤄봤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지나가듯이 들었는데 이거 처음에 뭐 증권사에서 펀드 매니저 분들 들어오시면 교육하는 자료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코노미스트 하다 보니까 주로 당시에는 이제 홀세일, 리테일 쪽에 펀드 매니저 하시는 분들이 제 1순위 고객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제 신입 사원들이 오시면 그분들도 이제 뭐 탑다운 매크로부터 산업까지 한 번 다 OJT라고 그래서 한 번 쭉 예행 연습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제가 뭐 증권사 애널리스트, 이코노미스트 불러가지고 강의했던 그런 자료들을 이제 모아서 최근에 약간 업데이트와 저도 이거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 좀 했고요. 그래서 이제 발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 제가 출판 사업을 한다면 이런 책들 내고 싶어요. 시류를 타지 않지만 꼭 공부해야 되고 뭔가 그 비기너에서 중급자, 상급자로 갈 수 있는. 맞습니다. 사실 이제 투자 기본서라는 게 기본적인 서적이기 때문에 첫 말을 내딛는 거죠. 그래서 뭐 나름 좀 쉽게 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국 경제를 바라볼 때 이렇게 소비랑 고용 두 가지를 우선 중점적으로 보면 되는 걸까요? 일단 그게 기본이고요. 하지만 요즘 얘기를 좀 곁들여 보면 책에도 좀 나와 있지만 요즘에는
또 은행 간의 대출 중에서요. 네. 은행의 예금이 매우 중요해요. 특히 지금은 매우 중요합니다. 네. 왜냐하면 실리콘밸리 사태 이후에 은행의 예금이 감소하면서 이미 MMF라는 단기 상품의 규모가 늘고 있어요. MMF는 예금보다도 더 당긴 건가요? 네, MMF는 초단기 단기 상품이라서 보통 이제 뭐 1개월물, 2개월물, 3개월물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최근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진통을 겪고 있거든요. 잘하면 2011년 7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이 한번 강등됐었는데 그때 이 부채 협상 타결이 안 돼서 한번 강등됐었거든요. 지금도 그때랑 똑같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랑 지금이랑 더 다른 건 그때는 양적 완화하는 시기고 지금은 양적 긴축을 하는 시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부채 한도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2011년과 같은 큰 샥 아니면 큰 우려가 나올 수 있다라는 불안감이 지금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은행권들의 예금의 추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더구나 예금 추이가 왜 더 중요하냐면요. 잠깐 그 얘기 들으셨죠?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되고 있다. 꽤 오래됐어요. 그런데 괜찮잖아요. 그러게요. 왜냐하면 미국 은행들이요. 예금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유동성이 풍부해서 그래요. 왜냐하면 2008년도 그랬고 코로나 때도 연준이 계속해서 유동성을 풀어줬잖아요. 그래서 보통 은행은 예대 마진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금을 받아서 대출을 해줘서 그 차이만큼 그렇죠. 네, 수익을 창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장단기 금리가 역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금에서 받은 이자보다 대출에서 받는 이자가 마이너스 되는 것처럼 미국도 장단기 금리차가 마이너스가 되면 수익성 악화로 직결돼요. 그런데 미국 은행들의 예금 금리가요. 거의 1% 언더예요. 지금 기준금리가 5%를 찍고 뭐 올 FOMC 이후에는 5.25 아니면 뭐 6월 달에는 뭐 5.5가 간다는 얘기도 있는데 한국하고 다르죠. 한국은 기준금리가 3%면 예금금리는 거의 3%예요. 근데 미국은 이렇게 갭 차이가 있는 거죠. 그 이유는 미국 은행들이 굳이 미국 일반 예금자들한테 이자를 높여서 예금을 안 받아도 유동성이 많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장단기 금리가 역전이 돼도 why not?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파가 적은 겁니다. 야, 그런데 최근 실리콘밸리 사태 때 이후로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대형은행은 괜찮다 하더라도 중소은행은요 문제가 한번 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장단기 금리 역전폭이 확대되고 있고 중소은행들이 최근에 예금 금리를 올리고 있거든요. 예금이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뭘 보셔야 되냐면 저는 지금 미국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유동성이 중요한데 미국의 중소은행들이 이 예금이 줄어드느냐 줄어들면 장단기 금리 역전에 대한 우려가 확대될 거고 그럼 실리콘밸리 사태 때문에 다시 한번 그런 게 불거질 수 있고 연준이 은행 간의 대출 프로그램을 BTFP라고 어느 정도 임시 봉합책을 마련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첩산중 부채 디폴트 우려도 있고 거기다가 다시 한번 오늘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미중 간의 뭐 불안감도 있고 이런 것들이 2분기, 3분기에 모여 있어서 이전에 없었던 탄탄했던 완충망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미국의 최근 예금이 감소하고 MMF라는 이런 단기 상품의 규모가 증가하는 게 뭔가 좀 예사롭지 않다. 그러면 그게 그 자금들이 더 그 초단기 상품인 MMF로 간다는 거는 그만큼 더 리스크를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그렇죠. 아무래도 불안하니까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보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것들이 많고 또 그러면 MMF라는 이런 펀드거든요. 그럼 MMF는 이런 사람들의 단기 자금을 받아서 어딘가 투자해야 되잖아요. 근데 대부분 이 돈은 거의 원금이 뭐 꼭 보조는 아니지만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없는 곳에 투자를 해야 돼요. 그게 우량 회사채 아니면 국채입니다. 더구나 국채 중에서도 장기가 아니고 단기요. 그런데 최근 이 단기 국채가 미국의 부채 협상이 진통을 거치면서 미국의 단기 국채를 발행하는 재무부 이게 시원치 않아요. 더구나 이 단기 국채 금리가 요동치고 있고요. 금리가 오르면 국채 가격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산을 산 입장에서는 자산 가격이 내려간다는 거죠. 최근에 미국의 3개월물 금리가요, 유독 튀고 있어요. 그럼 MF 이런 곳에 오히려 수익자 손실 가능성이 있고요. 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아무래도 최근에 예금자 예금 감소, 단기 자금 시장으로 옮겼다. 근데 단기 자금 시장에서의 뭔가 수익 손실이 난다. 그럼 그게 다시 경제 주체들한테 전이 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다 금리 인상에 대한 아니면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에 대한 진통에 대한 우려감들이 다 이 자금 시장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내용이 좀 처음 벌어지는 현상 같아가지고 좀 복잡하기는 한데 근본적인 이유는 그러면은 연준이 돈을 유동성을 지급했기 때문에 예금을 그만큼 안 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거를 이제 원인을 찾는 건 결국 이제 헬리콥터 머니, 은행이 사실 기본적인 기능은 예금자한테 원활한 적절한 금리라고 표현하죠. 적절한 금리를 주고 돈을 받아서 그걸 대출하는 이 예대 마진, 더 나아가서 이 경제에서 윤활유 역할을 하는 이런 통화 시스템을 지속해야 되는데 굳이 예금자한테 손을 빌리지 않아도 최고의 안전판이라고 있는 중앙은행이 턱턱 유동성을 공급해 줬던 것이죠. 그러니까 본연에 예금자들한테 너무 낮은 예금을 주는 거예요. 금리를. 그러면 미국 가계 입장에서는 돈이 생겼는데 예금을 할 요인이 더 떨어지는 거죠. 그러면 소비를 하거나 아니면 단기 시장 자금에 계속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MMF 초단기 시장 금리는요 5%예요. 그러면 작가님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내가 미국의 어떠한 건전한 가정인데 은행에 맡기면 물론 원금은 손실이 안 보지만 거의 1% 남짓한 금리를 받고 MMF라고 약간 위험하긴 하지만 거의 위험이 없는 국채라든지 아니면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전자라는 초일류 기업의 회사채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가 있다. 근데 5%나 준다. 그럼 당연히 다 MMF로 자금이 쏠리는 거죠. 그러면 자금이 쏠리다는 것은 운용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또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 이제 투자에 왜곡이 생기고 그리고 은행 입장에서는 평상시에 유동성이 많을 땐 괜찮은데 대형은행은 괜찮겠죠. 그 외에도 많으니까. 근데 중소은행 같은 경우는 이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예금이 안 들어오네. 더구나 자산도 없어졌네. 그럼 여기에 줄줄이 리스크 요인이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제 그 소비, 고용, 그리고 예금률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거를 봤을 때 그러면 앞으로 미국 경제가 좀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네, 저는 미국 경제는 경기 침체 초입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경제 지표는 제가 한 2달 전인가 옹달제빵 나와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 책에서 나와 있지만 미국은 OECD에서 발표하는 미국 경기 선행지수라는 것이 있어요. 컨퍼런스 보드라는 자체 기관에서 발표되는 경기 선행지수도 있고요. 이 두 가지 경기 선행지수를 놓고 봤을 때 이미 경기 침체 신호가 발생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경기 침체 우려가 높다라고 보고 있고요. 따라서 이 침체 우려가 높은 가운데 유독 고용 지표만 강건하다라는 표현이 좋을 만큼 견고합니다. 따라서 이 고용 지표가 앞으로 어떻게 될까가 매우 중요한데 1월 달에 해프닝이 있었죠. 꽤 좋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보지만 실사 1월달, 2월달, 3월달로 진행되면서 신규 고용은 줄어들고 있어요. 더구나 저 책에서도 약간 이제 언급이 되었지만 이 큰 패러다임의 변화를 봐야 되는데요. 코로나를 맞아갖고 미국 고용시장에 큰 구조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미국 기업들이요. 한번 사람들 다 잘라봤더니 갑작스럽게 리오프닝이 딱 됐을 때 일할 사람을 찾는데 코스트가 너무 많이 들어요.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것도 너무나 코스트가 발생한다고요. 그래서 지금부터 미국의 기업들은 어떻게 전략을 폈냐면요. 첫 번째, 사람을 잘 자르지 않습니다. 대신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 고용 시간을 갖고 노동 시간을 갖고 조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미국의 고용 지표를 보면 우리가 실업률과 비농업부문 취업자 수 고용 이 두 가지만 헤드라인으로 보는데 안에 세부 데이터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 중에 보면 고용은 잘 되는데 고용은 유지되는데 근로시간,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네. 그러면서 뭐가 계속 올라가느냐? 경제활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어요.
네, 이걸 보면 이 맥락을 모르고 고용 지표를 바라보면 잘못된 정보를 접할 수 있는 너무 거죠. 좋은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볼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내막을 보면 야. 이게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는 가운데 이전과 달리 이전에는 다행히 고용을 많이 하면 노동시간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금은 고용을 함에도 불구하고 아니 고용을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고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한국하고 비슷하게 재택근무 아니면 단축근무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구나. 네, 그래서 이것이 과연 고용의 퀄리티 측면에서 보면 계속해서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판단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경제지표를 잘 알아야지 생기는 것이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 어디서 그 정확한 기준은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딱 들었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거는 네. 뭐 일주일에 몇 시간만 일하면 네. 경제활동이고 실업이 네. 아닌 걸로 네. 잡힌다고 네네. 뭐 그러냐 했는데 이제 네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일자리 나눠서 그 시간만 채우면 그건 맞습니다. 다 정확하죠. 그렇게 되는 네.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구나. 그렇게 되면은 고용의 질이 나빠지면 네. 소득 수준도 네. 그렇게 좋아질 수가 없는 거고. 네. 그럼 결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겠네요. 정확해요. 결국 그러다 보면 결국 소비는 소득의 함수, 네. 소득의 한 축을 차지하는 우리가 고용시장을 바라봤잖아요. 그럼 고용시장은 이제 냉각될 거다. 이럴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부동산이나 주식시장이 좋으면 되지. 주식시장은 가격 변수니까 보면 되는 거고 기업의 어닝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는데 부동산 시장은 또 부동산 시장에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가 있어요. 부동산의 착곡과 허가가요. 또 예전만큼 크지 않아요. 더구나 NHB라는 한국으로 따지면 주택조합 같은 기관인데 거기서 발표하는 소프트 데이터도 NHB 주택 시장 지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장 지수도 계속해서 둔화되고 있고요. 하락하고 있고요. 최근에 모기지 금리가 잠깐 급반등하면서 V자 반등했지만 여전히 하향세고요. 자,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의 소비가 여태까지 좋았는데 과연 자생력이 있을까에 대해서 저는 의무식이 있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코로나 터지고 나서 미국 정부가 가게한테 돈을 그냥 줬잖아요. 소비하라고. 근데 이게 지금 끊기고 있고 네. 더구나 지금 부채 한도 협상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자, 이런 것들이 2, 3분기에 좀 더 하이라이트 될 텐데 자, 그렇다면 미국 경제를 과연 좋게만 볼 수 있을까? 저는 오히려 불안한 가운데 경기 침체 우려를 내포하면서 보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책에서도 좀 의미 있게 다뤘던 게 FOMC예요. FOMC가 1년에 8번 있습니다. 이 8번 있고 FOMC 회의록이 있는데 이번 3월 FOMC 회의록은 11페이지였어요. 11페이지 중에서 앞단의 소개, 뒷단의 끝맺음 빼면 한 9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그 9페이지 나오는 것 중에서 경기 침체, 리세션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있었습니다. 더기나 마일드한 리세션이라는 얘기도 들어갔고요. 근데 이게 맥락을 잘 아셔야 되는 게 되게 정제된 결과물이잖아요. 그래서 작가님하고 저하고 의사결정을 크게 하는데 둘이서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결국 공식화된 자료에는 안 좋은 건 엔간하면 좀 덜 하고 좋은 것도 너무 좋은 것 좀 이렇게 다듬고 해서 정갈하게 내보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경기 침체라는 것이 3번이나 언급되었다는 것은 최소 3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미국 경제가 침체에 대한 우려가 좀 있다. 그러면 이거는 약간 주식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뭐 한 번 더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경제 지표랑 주식시장이랑 코릴레이션이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중간에 유동성이라는 힘 때문에. 하지만 저는 경제 데이터를 보는 입장에서 시차는 걸리지 시차를 걸릴 뿐 결국 수렴한다 라고 놓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의 경기 펀더멘탈을 배제하고 오르는 주가지수 어느 정도 불안감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국 경제를 한번 보고 싶은데 중국 경제는 좀 지표가 다른 걸 봐야 될까요? 중국 경제는 사실 경제 통계에 대한 불안감이 있긴 해요. 왜냐하면 통계라는 건 약속이고 꾸준함인데 중국의 GDP 자체도 발표했다 안 했다를 해프닝처럼 반복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국 그러면 선행지표 중에서 PMI 제조업지수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 PMI 제조업지수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산당이죠. 중국 본토 공상 통계국에서 정부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지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차이신이라고 이거 민간 기업인데요. 차이신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업지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똑같이 미국의 제조업단의 즉 제조업체들의 심리지수인데요. 이 두 가지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 제조지수는 중국 본토를 전부 아우르는 PMI 제조지수예요. 그런데 중국은요, 2001년 WTO 가입하면서 동부 해안 지역부터 개방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 이전까지는 중국 그러면 이 동부 해안 전선의 경기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거기에 외국 기업들이 다 들어가서 합작회사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조인트 벤처식으로 다 플레이를 했었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중국이 그 이후에 이 서구 쪽, 이 서쪽을 개방하겠다 그래서 동부와 서부를 전부 아우르는 이 PMI가 중국의 통계국에서 발표하는 PMI고요. 하지만 여전히 동부의 북분단에 글로벌 경기가 민감한 이 동부 해안 지역을 주로 다루는 PMI가 차이신 PMI 제조지수입니다. 그래서 이 두 지수가 약간은 다른 특성이 있다는 것을 감안해서 두 지수를 봐야 된다라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이고요. 두 번째는 고용지표입니다. 중국 고용지표 찾기 힘들어요. 네. 분기마다 나오는 것도 있고요. 월마다 나오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중국의 고용지표가 최근 리뉴얼 되었고 업데이트 되었고 새로 발표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고용지표가 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겠고요. 자, 이것은 중국을 바라볼 때 특히 봐야 되는 거고 최근에 중요한 건 뭐냐? 최근에 중요한 건 우리 녹화일 기준으로 지난주, 그러니까 이번 주죠. 이번 주 화요일 날 정확히 한 18일 정도 될 건데요. 이번 주 화요일 날 중국의 1분기 GDP가 발표되면서 3종 내수 지표가 발표됐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합니다. 구독자분들도 이거 하이라이트 해드려야 되는데요. 중국의 3종 지표가 있습니다. 3종 지표는 첫 번째 산업 생산, 얼마나 산업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졌느냐. 두 번째 소매 판매, 세 번째 고정 투자 자산입니다. 얼마나 투자했느냐.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 경기를 모니터링한 소매 판매예요. 중국의 소매 판매는 중국의 하드 데이터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올해 중국은 경기 회복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미 회복하고 있고요. 왜냐하면 지난해 리오프닝을 연말에 빨리 열었지 않습니까? 지난해 중국이 암만 인민은행이 돈을 풀고 유동성이 풍부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가 죽었던 이유는 돌아다니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그 막강한 유동성을 갖고 돌아다니기 시작했다는 게 가장 먼저 뭐가 고객을 들 거냐? 결국 소비 경제, 소매 판매 증가율입니다. 이번에 소매 판매 증가율이 가장 서프라이즈를 기록했고요. 따라서 지금 이 시각에서 중국의 경제 지표를 볼 때 어느 경제 지표를 봐야 되느냐? 중국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할 거기 때문에 소매 판매 데이터가 좀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렇게 PMI, 고용지표, 3종 내수지표 이런 것들을 고려할 때 일각에서는 중국 경제가 위기에 있다고 그러고 뭐 부동산 터질 거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또 중국 경제 끄떡없다고 그러고 이러는데 빈센트님은 어떻게 보세요? 위기죠. 왜냐하면 중국이 그동안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보면 위기라고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중국은 세계 공장을 자처하면서 수출을 먹고 살았어요. 근데 중국도 이제 값싼 제품보다 하이 테크놀로지로 가는 과도기에 있습니다. 과도기에 있으려면 최근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산 중에 하나가 반도체잖아요. 그래서 반도체를 수입해서 재팔던, 아니면 자체적으로 공정을 차리던, 어쨌든 가장 중요한 IT 부품과 반도체인데 이것을 떡하니 맡고 있는 게 미국이에요. 따라서 그동안 성장했던 기록들이 있는데, 역사가 있는데 이 역사대로 앞으로 성장이 못한다. 아니면 제동이 걸렸다라는 측면에서는 분명 위기이고요. 두 번째, 최근 금리가 높아지고 있잖아요. 더구나 저는 뭐 패러다임의 쉬프트라는 얘기도 하는데 이제는 과거와 같은 저금리의 뉴노멀은 없을 것 같아요. 적어도 고금리 고물가 시대는 아니더라도 중금리 중물가 시대로는 간다. 자, 그렇다면 이전보다는 비용이 높아지는 시대에 접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이요, 경제 개방을 쭉 하면서 성장하면서 부채가 많아졌어요. 근데 어디가 부채가 많아졌냐? 정부, 기업, 가계 중에 기업이 많아졌어요. 그러면 결국 기업이 고용도 하고 기업이 투자도 하고 기업이 모든 것도 하는데 기업이 투자하기 이전에 부채가 많아졌는데 그 부채가 이전보다 비용, 이자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고 있다에 대한 것은 역시 성장 동인 속도가 줄어들 수 있다는 것. 이런 걸 보면 역시 위기인 것이죠. 기회도 있습니다. 어떤 건 기회냐면, 자, 중국이 그래서 공동 부유론이라는 얘기만 했잖아요. 저 책에서도 시진핑 사상이라고 그래서 공동 부유론이라는 걸 좀 다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의 축 자체를
내수로 좀 회귀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가 더 중요해진다라고 보는 거고요. 따라서 자, 이것이 성공할 수 있냐 없냐는 중국 정부, 물론 운치기사임이지만 중국 정부의 의도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 추이는 지켜봐야겠죠. 따라서 이 소비의 전환이 성공한다면 중국은 또 다른 도약이 가능할 것이다. 하지만 그 또 다른 도약 이전에 진통이라는 통과 의례도 분명히 있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전에 똑같은 성장 스토리가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은 위기. 하지만 중국 정부가 공산당이 시진핑 즉 정권의 안정적인 연착륙과 더불어서 이 공동부유론이라는 또 다른 성장 축이라고 할까요? 그런 축을 갖고 와서 시험해 보는 것이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는 회복 단계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요즘에 보면은 막 중국이 막 브릭스 기축통화 만든다고요. 금도 많이 모으고 있다고 맞습니다. 하고 막 전 세계적으로 발을 계속 넓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성공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왜냐하면 미국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질적으로 이 달러 패권에 대한 문제죠. 그러니까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을 넘어서 이제 패권 경쟁을 넘어서 향후 뭐 디지털 자산까지 경쟁을 갈 텐데, 자, 이게 재밌는 게 최근 금 가격이 이렇게 오르잖아요. 금은 왜 오르냐? 금은 두 가지 때문에 오릅니다. 첫 번째는 금은 이자가 없어요. 달러는 이자가 있습니다.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에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거의 막바지에 왔다. 아니면 더 이상 이제 줄어든다. 그러니까 이자의 폼이 이제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기대가 섰어요. 그러면 가만히 있더라도 이제는 달러보다는 금에 대한 유인이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달러 약세에 대한 반대급부인 것이죠. 두 번째는 항상 인플레이션에 해치대한 자산이라는 소요도 있어요. 그것은 큰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금은 또 그만큼 중요한 수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지금은 분쟁 시기예요. 미중 간의 무역 분쟁 넘어서 패권 경쟁이 언제 끝날까요? 그러게요. 네. 그래서 금입니다. 네, 항상 역사를 보면 전쟁 시대에 안전한 자산, 결국 금에 대한 수요가 지금 가장 증폭되어 있는 기간이고요. 더구나 올 한 해를 봤을 때 이 시기에 2011년 7월 달에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이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때랑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여당은 민주당, 의회는 공화당.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부채 한도 협상에 진통이 있고요. 그러면 부채 한도 협상의 진통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 하락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또 금이 괜찮을 수 있어요. 그래서 금 가격이 좋은 건 이런 유인이고요.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큰 손들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크게 금을 매입하는 세력들이 나타났는데 그게 이런 것들에 가장 자유롭고 싶어하는 거. 미국의 경제 영향력권에서 가장 자유롭고 싶어하는 곳에서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게 단연 중국이죠. 그래서 지금 중앙은행별로요. 금하고 달러를 외환보유고를 놓고 봤을 때 금의 비중을 높이는 국가들은 다 이 미국의 선을 긋는 거예요. 네, 선을 긋거나 경제권에서 좀 자유롭고 싶다. 막 이스라엘이 위안화 늘린다고 막 그러기도 하더라고요. 그것은 이제 이스라엘 자체적으로 친미의 성향을 갖고 있지만 중국에 대한 경제적인 위상,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걸 의미할 수 있고 또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 미국이 러시아를 압박하는 스위프트만 즉 국제결제 그 통로에서 배제시키면서 당해본 거지. 네, 당해본 거죠. 네. 이런 걸 보면 여러 가지 노림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내재되어 있지만 결국 지금 이 시기에 금이 되게 좋아질 수밖에 없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연말에부터 이제 금 가격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응답체방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많이 비싸졌죠. 맞아요. 지금 온스당 2,000불 네, 다시 찍었으니까요. 금 한 덩이가 1억이고 막 이러던데. 그렇죠. 네, 바 같은 게. 바 같은 거.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가 문제인데 연말에 1,500불에서 지금 2,000불 왔는데 그러면 한 30% 정도 러프하게 그냥 오른 건데요. 앞으로 더 오를 수 있겠느냐? 저는 뭐 더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와. 네, 왜냐하면 지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동인들이 더 확대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진짜 달러 패권이 흔들흔들 하는 건가요? 이미 흔들하고 있다고 보고요. 네, 근데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달러는요, 흔들리면 피는 꽃이래요. 네. 네, 결국 달러가 그래도 기축 통화가 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는요, 대안 없는 비판, 즉 대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과연 이번에 위안화가 대안이 될 수 있을까? 물론 이전보다는 가능성은 좀 더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이 부분에서 중요하게
뭐랄까 헤게모니를 갖고 있는 미국의 재무장관이 옐런이 이미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CNBC의 인터뷰에서 이러고 하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다자간 협상에서 미국의 결제 통화가 위협받을 룸이 충분히 있다라는 어나운스가 시작됐고, 네, 또 더 재밌었던 건 이번 주에는 ECB의 라가르드 총재가 미국의 이 달러 패권 결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려 섞인 부분에 발언이 있었고요. 그래요. 근데 라가르드는 또 이제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네, 여자분. 네, 그런데 최근에 마크롱이 또 중국하고 같은 또 프랑스 이게 더 재밌는 또 연결고리가 있고요. 네, 저는 연결고리가 있고요. 더구나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리고 가장 뼈아픈 건 사우디. 네, 사우디가 페트로 네, 위안. 네, 이미 4월 달에요. 최초로 위안화로 결제가 돼 버렸어요. 이미 했어요. 네, 4월 달에 이미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페트로 위안이 결제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봤을 때 달러의 우방국뿐만 아니고 달러의 기존 시스템이 흔들하고 있는 것은 그 어때보다도 가장 세다. 가장 세다. 네. 역대.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 그렇군요.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정말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네요. 이게 저는 우리가 역사책에서 배운 것처럼 근데 과거 제가 통계를 보니까 한 100년에서 120년 정도의 터를 갖고 패권이 바뀌거나 아니 기축통화가 좀 변해왔는데 지금 달러가 기축통화된 지 이제 거의 한 100년쯤 됐거든요. 그래요? 네. 그래서 100년 좀 안 됐는데 이제 80, 90에 이제 100년 요 선인데요. 그래서 아마 위협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뭐 작가님도 아시겠지만 저도 자, 이런 것에 반대급부로 투자 관점에서 놓고 보면 그 외에 또 어디가 또 괜찮을까라고 보면 또 디지털 통화 쪽에서의 또 룸이 계속 열려 있는 건 또 사실이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달러 패권이 이렇게 흔들흔들하게 된 거는 그 달러의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럼 그것 역시도 좀 애초에 막 좀 거슬러 올라가면 그 뭐 소위 머니 프린팅 돈을 막 헬리콥터 머니 그래서 그런 건가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도 해석하시면 됩니다. 기축통화의 정의가 여러 가지가 있죠. 원래는 사전적인 것은 국제 간의 결제 시스템, 은행 시스템에서 통용되는 통화를 기축통화예요. 그럼 많이 사용해야 되니까 많이 뿌려야 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워낙 너무 많이 뿌렸다는 거. 네, 그래서 결국 수급의 논리가 분명히 있고요. 두 번째는 저는 기축통화를 또 새롭게 정의하고 있어요. 기축통화는요. 그 시대에요. 가장 중요하고 값비싼 자산을 결제할 수 있어야 국제 기축통화입니다. 과거에는 단연 가장 중요했던 게 산업시대에서는 에너지원이 석유였죠. 페트로달러.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축통화가 당연히 그런 의미에서 달러다라고 보고 있었는데 최근에는요. 미국의 안보자산이 반도체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국이 뭐 좌시한다라는 느낌을 줄 정도로 어쩔 수 없이 그냥 있죠. 사우디가 돌아섰는데 프랑스가 중국하고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그냥 있어요 일단. 신경 안 쓰는 거구나. 약간 그런 의미 있고요. 근데 만약에 이것도 중국이 또 이제 봐가면서 뻗치는 거죠. 만약에 선을 넘는다. 그러면 저는 최근에 이 양안 문제, 원차이나 다시 한번 또 불거지잖아요. 이 선, 마지노선이라 그러죠. 선을 넘으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선이 바로 반도체예요. 만약에 페트로 달러가 아니고 뭐 세미컨덕터 달러, 세미컨덕터 위안화 이거를 공식적으로 해버린다? 그러면 저는 약간 이거는 제가 또 공교롭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맞춘 사람으로서 조심스럽게 예사롭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게 대만의 선거가 아마 내년 있지 않습니까? 그거 결국에서 상당히 지금 이제 고조될 조짐이 좀 보인다라는 말씀도 조심스럽게 제 스스로 보고 있고 또 저는 지난주인가요? 가장 재밌었던 뉴스 기사 중에 하나가 뭐 마크롱은 가끔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룰라 있잖아요. 날개를 전사 룰라. 브라질 대통령. 이 또 시진핑과 만나면서 이 다자간의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위안화의 결제 통화 비율을 높이자. 이런 것들도 예사롭지 않아요. 네, 전반적으로. 다 옥죄는 것 같습니다. 또 다시 보자 브릭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보자 브릭스면 브릭스가 선을 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두 가지죠. 브릭스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는 브릭스는 투자처로서는 매력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 생겼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또한 미국의 참전으로 지금 한 8, 9개월 되게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중국도 처음에는 이리저리 눈치 보기 하면서 브릭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달러 지위 패권이 흔들리면서 다시 보자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끼리 또 똘똘 뭉치는 경이 있고 또 그들이 상당히 현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원자재 그런 부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다시 보자 브릭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은 이게 어떤 세력 균형 속에서 네.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떤 미국의 이제 범접하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뭐 패권을 장악한다거나 그쵸. 러시아가 장악한다 하거나 뭐 유럽에서 독일 뭐 어디 국가들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생기면 네네. 그때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와. 그러니까 꼭 거시경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지만 이 좌우 맥락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본 펀더멘털은 경제 지표를 좀 알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데 근데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네, 한국의 판단은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중국은 약간 회복 단계고 네. 이런 패권 속에서 네. 더구나 미국의 안보 자산이 페트롤에서 세미컨덕터로 바뀌는 이 가운데 한국은 가장 미국의 안보 자산이 한국에서는 생존 자산이에요. 우리는 반도체가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는 아직 태동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교롭게 아마 저 작가님이 뭐 저는 되게 빨리 업로드 시켜주시는데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어요. 네. 공교롭게 타이밍이 다 그렇죠. 또 최근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발언이 주변 국가들이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남의 일이 아니다. 네, 경제가 뭐 경미라는 얘기도 있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브릭스가 선을 넘고 있다는 그런 건가요? 두 가지죠. 브릭스가 어떻게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이제는 브릭스는 투자처로서는 매력이 없다라는 게 대부분 생겼다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우크라이나가 선전하면서 또한 미국의 참전으로 지금 한 8, 9개월 되게 길어지면서 러시아가 이제 더 이상 힘을 못 쓰고 중국도 처음에는 이리저리 눈치 보기 하면서 브릭스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졌었는데 최근에 보면 달러 지위 패권이 흔들리면서 다시 보자 브릭스, 그러니까 브릭스끼리 또 똘똘 뭉치는 경이 있고 또 그들이 상당히 현 상황에서 글로벌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하거든요. 원자재 그런 네. 부분들.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분들을 놓고 봤을 때 다시 보자 브릭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지금은 이게 어떤 세력 균형 속에서 네. 뭐 이렇게 보고는 있는데 그러다 갑자기 어떤 미국의 이제 범접하는 뭐 예를 들면 중국이 뭐 패권을 장악한다거나 그쵸. 러시아가 장악한다 하거나 뭐 유럽에서 독일 뭐 어디 국가들 좀 이렇게 뭔가 이게 생기면 네네. 그때 또 개입을 할 수 있는 거고. 맞습니다. 네. 야, 그래서 이게 되게 재밌는 와. 그러니까 꼭 거시경제만 놓고 보는 게 아니지만 이 좌우 맥락을 알아야 되고 하지만 그 모든 것을 해석할 수 있고 자기가 판단할 수 있으려면 기본 펀더멘털은 경제 지표를 좀 알긴 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좀 난 거고 근데 여기서 이제 또 오늘 얘기가 나왔으니까 또 재밌는데 근데 하나 더 들어가는 건 자 그래서 우리의 판단은 네, 한국의 판단은 어떨까? 그러니까 미국은 경기 침체, 중국은 약간 회복 단계고 네. 이런 패권 속에서 네. 더구나 미국의 안보 자산이 페트롤에서 세미컨덕터로 바뀌는 이 가운데 한국은 가장 미국의 안보 자산이 한국에서는 생존 자산이에요. 우리는 반도체가 없으면 생존이 위협받잖아요. 맞아요. 2차 전지는 아직 태동이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존 자산을 갖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공교롭게 아마 저 작가님이 뭐 저는 되게 빨리 업로드 시켜주시는데 다음 주에 한미 정상회담 있어요. 네. 공교롭게 타이밍이 다 그렇죠. 또 최근에 지금의 윤석열 정부의 발언이 주변 국가들이 또 경고의 메시지를 드리고 이런 것들이 예사롭게 남의 일이 아니다. 네, 경제가 뭐 경미라는 얘기도 있지만 남의 일이 아니다. 네. 그러면은 조금 더 그 한국 경제에 포커싱을 맞춰서요. 네. 미국 경제는 아까 경기 침체 초기 네. 그리고 진행 중이고 네. 시간이 갈수록 좀 붉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거고 중국 경제는 위기 속에서도 회복 네.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한국 경제는 막 무역 수지 적자가 1년 넘게 막 지속되고 있고 네. 또 증시는 또 괜찮은 것 같기도 네. 하고요. 네. 네.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간 건 자, 미국의 경기 침체 정도와 기간과 폭이 어느 정도 될 거냐? 중국의 회복의 속도와 폭이 기간이 얼마 정도 될 거냐에 따라서 한국 경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경기 침체가 오는가 중국이 회복하는가에 대해 포커스되어 있지만 매크로를 보는 저희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렇게 됐을 때 그 기간과 폭에 더 리서치를 하고 있건 사실이에요. 그런 게 하고 있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자, 한국 경제 괜찮냐? 안 괜찮죠. 안 괜찮아요. 네, 왜냐하면 이미 IMF, OECD, 월드뱅크가 수정 경제 전망을 1년에 4번씩 합니다. 이 책에도 나와 있는데 자 그런데요 유독 글로벌 경제 성장률이 상향 조정됐어요. 이전보다. 이유는 중국이 회복했으니까. 그러면 예전 같으면요. 중국이 1% 정도 성장했다면 한국은 그보다 훨씬 더 베타가 컸어요. 탄력성이 컸단 말이죠. 그렇구나. 중국의 회복이 한국 이퀄 항등식이었어요. 회복. 그런데 유독 이번에는요. 중국 성장률 상향 조정, 글로벌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 한국은 하향 조정. 네, 한국은 오히려 계속해서 깎고 있어요. 이게 의미하는 게 무엇이냐.
이전하고 뭔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중국이 회복해도 한국이 회복할까? 아니면 회복 못할 수도 있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여기에 경각심이 있고 더 나가서 말씀 주셨던 것처럼 무역 수지가 계속해서 적자예요. 최대 수출처인 반도체가 중국향 25% 이상의 중국향이 안 팔리는 거죠. 네, 이게 보면 문제가 있다. 그게 여지없이 지금 가격 변수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에 나타나냐면요. 뭐에 나타나냐면 달러 약해요. 원화 약해요. 이상하잖아요. 환율은 상대적인 건데. 그러게요. 네, 금리차 물가차 상대적인 겁니다. 한쪽이 약하면 한쪽은 강해야 돼요. 한쪽이 강하면 한쪽이 약해야 되고. 달러는 약합니다. 원화도 약합니다. 무역 주자 쌓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을 바라보는데 외국인 입장에서 뭔가 예사롭지 않다는 거죠. 가계부채 내관도 그렇고 뭔가 이 미중 간의 갈등에서 다시 한번 한국이 뭔가 좀 위험해 보이고 네, 이런 것들이 그렇구나. 저는 상당히 좀 경각심이 있게 봐야 된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럼 주가는 왜 좋냐? 제가 요즘에 고객들 만나보면 우리 모두 에코 정장, 네. 에코닉스, 에코 카카오, 뭐 내 모든 주식에 에코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처럼 에코 프로그램 관련된 어떤 2차 전지의 특정 산업을 제외하고 올해 반등의 수익률 폭을 보면요, 그렇게 또 크게 크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제외하고 보면요. 네, 그래서 주가는 그럼 왜 좋았냐에 놓고 봤을 때 저는 글쎄요, 삼성전자의 감익,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그 무역 수지의 적자의 행복 이런 거 봤을 때 결국 외환시장에서 모든 게 시작됐고 외환시장에서 모든 게 끝나더라라는 제 조그만 소견이 있습니다. 외환시장의 원화 약세는 계속해서 약해요. 만약에 주식시장이 이러한 불안감을 안고 계속해서 추세적 반등을 할 거라면 환율이 안정될 겁니다. 근데 제가 아는 툴에서는 환율이 안정되려면 돌아서는 몇 가지 경제 지표들이 있는데요. 아직 좀 요원해 보여요. 그래서 그러면 반대로 주식시장이 너무 과열된 거 아닌가에 대한 해석을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섹터에 비해서 한 섹터에 너무 몰린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러니까 물론 성장 산업에 열광하는 건 당연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또 새로운 판을 그릴 수 있어야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또 새롭게 봐야 되죠. 왜냐하면 미국이 리쇼어링을 하면서 얼마나 또 배터리와 전기에 대한 수요가 많겠습니까? 이거는 그냥 성장성은 오케이예요. 하지만 그 10년의 성장성이 지금 다 반영되었다면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이고요. 근데 그런 걸 차치하고 그냥 렛츠고 2차 전지라고 하는 것도 동일하겠지만, 근데 문제는 환율이 예사롭지 않다. 이게 환율은 대부분 달러가 약하면 달러가 강하면 달러의 영향을 받는 게 대부분이지만 한국 고유의 이 경제 펀더멘털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너무 약해진 것 같다. 에 대해서 조금 좀 우려 섞인 성향이 있다. 그렇군요.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오늘은 또 주가가 많이 빠졌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루하루 이렇게 매칭하기는 좀 지나봐야 알겠지만,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신중할 필요가 있고, 짚어주신 부분들 한 번 더 책을 통해서도 더 자세하게 공부하면서 짚어볼 필요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네요. 그러면 그 유럽은 많은 분들이 좀 이렇게 간과하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그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럽이 사실 한 4개월, 5개월 전만 하더라도 가장 스태그플레이션에 가까웠던 지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경기는 풍지박살났고 인플레이션은 기하급수적으로 걷잡을 수 없이 올라갈 거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죠.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아요. 10% 넘었더라고요. 영국 같은 경우. 네, 여전히 높습니다. 여전히 높고 인플레이션 잡기 위해서 ECB는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높일 거다라는 게 컨센서스로 자리 잡고 있고, 저는 미국은 좀 더 기준금리 인상이 좀 더 빠르게 끝나고 오히려 연준이 얘기하는 스탑 앤 포즈, 즉 금리 인상 이후 동결이 아니고 비자발적으로 인하할 수 있다는 생각까지 갖고 있어요. 이미 시장 금리는 다 그걸 반영하고 있다고 보고, 하지만 유럽은 좀 템포가 늦을 것 같습니다. 경기는 어느 정도 반등하는 것 같아요. 뭐 따뜻한 날씨 탓도 있었지만 생각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영향이 여파가 좀 적었다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요. 지금 유럽은 회복하는 조짐이 상당 부분 중국 때문이에요.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 안 옵니다. 유럽 여행 간다. 여행 수요가 있고요. 또한 프랑스 마크롱이 왜 시진핑까지 이렇게 갖고 서로 미력을 했겠습니까? 물론 에어버스라는 비행기를 사주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두 지역 간의 이 교역이 또 끈끈해요. 자, 중국의 회복은 한국보다는 유럽의 회복으로 좀 더 포지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유럽은 중국의 회복세에 따라서 지금의 유럽을 바라보는 온도차가 달라질 것이다. 그러면 이제 기승전 중국의 회복세에 대해서 봐야 되는데요. 저는 중국이 회복하려면요, 특히 올해같이 소비 중심으로 회복한다라고 했을 때 중국이 괄목할 만할 정도로 소비가 잘 되려면요, 부동산이 살아나야 됩니다. 중국 부동산? 네. 중국 부동산 정책이 바뀌어야 돼요. 근데 지금 중국 부동산 공산당이 정책이요, 옥죄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동산 터질 것 같아갖고 옥진 스탠스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이 부동산을 완전히 풀어주지 않고선 중국의 소비 중심의 회복 속도는 아마 올해 1분기 데이터가 잘 나왔으니까 2분기까지 좋고 뭐 3분기 약간 주춤하고 하고 4분기에 약간 반등하겠지만 이게 그 속도 회복 속도 폭이 또 기대감은 계속 올라갈 테니까요. 약간 또 그렇게 크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도 조인스 갖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국인으로서 한국 경제에 네. 유럽이 영향을 미치는 거는 네. 미국이나 중국에 비교했을 때는 네. 덜하다고 볼 수도 있을까요? 한국이 좀 덜한데요. 근데 또 품목별로 달라고 산업별로 좀 달라요. 그리고 또 자동차도요. 이제는 독일 3사를 뛰어넘어서 이태리 수입 명품 차를 사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것처럼 특정 한국인들이 소비에서 또 유럽이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 부분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중국만큼 절대적인 익스포저를 한국 수출에 차지하고 있지는 않죠. 하지만 특정 산업, 특정 섹터에서는 좀 다를 거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과 유럽 이렇게 두루두루 보면서 네. 판단을 한다면은 조금 더 지금 어떤 뭐 투자에 있어서도 뭐 경제를 가늠하는 데 있어서도 어떤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경제 영향을 받는 거니까.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책을 써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오늘 가이드라인을 주셔가지고 네. 이거 방송 딱 들으시고 책을 읽으면 네. 이거 좀 두꺼워요. 진짜 모든 내공을 녹여내신 네. 것 같은데 한 350페이지인 책 네. 좀 이렇게 수월하게 네.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아유. 빈센트님 저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네.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금 얘기해 주셔가지고 네. 금도 많이 오르긴 했는데 많이 연초 올랐죠. 대비해서 네. 비트코인 있잖아요. 네. 비트코인이 뭐 90%, 80% 막 이렇게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최근에 좀 조정받았으니까 YTD 한 70%? 70%. 네, YTD 누적으로. 네. 이런 것도 좀 어떻게 해석할 네. 수 있는 그런 게 네. 좀 있을까요? 사실 크립토는 크립토 안에서의 내부적인 이슈들이 꽤 있어요. 네, 거래소에 대한 크레딧 이슈와 또 업그레이드 이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차치해서 그냥 전통시장 의미에서 전통시장 참가자 의미에서 비트코인을 바라볼 때 이미 뭐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지금 고점 대비 30%까지 하락하다가 20% 선에서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는 것처럼 비슷하게 흐름이 형성되고 있어요. 그래서 큰 얼개를 놓고 봤을 때 바닥을 다지는 구간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는 분들이 있고요. 또한 비트코인 또 반감기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도 있고 수급에 대한 조절이고 비용에 따른 차이니까요. 근데 그런 것도 있고요. 우리가 또 논했던 달러 패권. 네, 그 부분도 또 영향을 있고.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는데요. 지난해에 비해서 다 긍정적으로 미쳤어요. 네, 그래서 이 반등의 모멘텀이 좀 형성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투자를 할 때 네. 주식도 주식이고 채권도 채권이지만 네. 뭐 금이나 뭐 원자재나 네. 뭐 진짜 비트코인까지도 네. 이렇게 소액 담는 거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 5%? 다음에도 좋을 것 같다? 네, 저는 변화는 항상 긍정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자산 배분 매우 중요합니다.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자산 배분은 거의 필수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고요. 왜냐하면 질 좋은 삶을 투자하기 위해서 우리가 재테크를 하는 건데 너무 한쪽으로 몰빵해서 부자가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거기에 대한 스트레스와 또한 무너지는 뭐 밸런스들을 놓고 봤을 때 자산 배분이 매우 중요하고요. 근데 이 자산을 배분할 때 굳이 전통 자산뿐만 아니고 새로운 자산이 디지털 자산도 파이는 커질 거라는 것은 또한 합법이냐 불법이냐 논하기 전에 전통 자산 쪽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러니까 규제의 범위 안에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이것은 저는 뭐 시간 싸움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포트폴리오의 다변화 차원에서 전통 자산과 디지털 자산 적절히 본인의 성향에 따라서 아니면 자산의 규모에 따라서 적절히 배분하는 것은 저는 이거는 옵션은 아니고 필수다라고 봅니다. 그렇군요. 이게, 아까 그 중국 그 달러 패권 얘기 네. 너무 흥미로웠는데, 네. 이게 또 이렇게 투자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투자에 있어서 네. 포트폴리오까지 연결이 되는 거네요. 네. 예. 그렇죠. 이제는 다 기승전. 그래서 나의 자산의 포트폴리오를 지금 어떻게 할 거냐, 그럼 어떻게 하면 다음에는 어떤 액션을 또 할 것이냐를 대비하는 시대가 이제 자기한테 맞춤으로 자문과 컨설팅을 정당하게
정당하게 피를 내고 받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죠. 불확실성의 시대에 경제 지표는 답을 알고 있다. 진짜 오늘 말씀을 들으니까 네. 조금 이렇게 세계를 보는 네. 되게 혼란스럽고 뭐 이건 이거 갖고 다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이런데 네. 뭔가 이렇게 하나로 꿰뚫을 수 있는 그런 인사이트 몇 개를 얻은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빈센트님 끝으로 네. 시청자님들께 혹시 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나 하고 싶으신 말씀 일단 부탁드릴게요. 네, 웅달 책방 구독자 여러분, 일단 뭐 저 개인적으로 보면 책이 나왔습니다. 네, 항상 대중 앞에 어떤 것을 내보인다는 것은 상당한 용기가 있습니다. 호불호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뭐 담담하게 저의 길을 가려고요. 하나 썼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들 좀 투자 기본서지만 그때그때 좀 투자를 하시는데 철학을 정립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지금은 분수령입니다. 네, 올해 한 해 놓고 봤을 때 2분기는 제가 분수령이다라고 꼽았던 유독 중요한 시기이고요. 더구나 2011년 같이 미국의 크레딧 이슈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2011년엔 7월이었고요. 지금이랑 비슷한 모습도 많기 때문에 특히나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저는 마지막 댄스가 될 수 있다. 라스트 댄스를 5월 FOMC로 보고 있기도 한데요. 그런 의미를 봤을 때 매우 중요한 2분기이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back to basic, 또 기본에 충실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에 충실하기 위해서 빈센트 이코노미스트님께서 쓰신 경제지표를 읽는 시간 꼭 한번 읽어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빈센트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일카 인사이트 많이 나누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